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일론 머스크의 소름 돋는 미래 예측 50가지입니다. 지은이는 최경수. 경영학을 전공하며 숫자와 구조가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을 배웠다. IT 전문 잡지사에서 오랜 기간 취재 기자로 일하며 기술과 비즈니스가 산업과 일상의 질서를 어떻게 재편하는지를 현장에서 기록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앨런 케이,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변호사나 회계사처럼 복잡한 규칙과 법전을 다루는 직업들은 AI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대체할 영역이다. 인간이 수천 페이지의 판례를 검토할 때 AI는 단 몇 초 만에 최적의 논리를 구성한다. 규칙을 해석하는 권위는 사라지고 지능은 보편적 공공재가 될 것이다. 그는 수십 년간 쌓인 전문가의 노하우를 문명의 진보를 가로막는 시스템적 고비용 구조로 규정했다. 판례를 암기하는 변호사나 세법을 해석하는 회계사의 업무는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고도의 패턴 인식 반복일 뿐이다. 과거 인쇄술이 책을 대중화해 성직자와 귀족의 권위를 무너뜨렸듯 지능의 독점 시대도 해체의 길로 들어섰다. (3년) 안에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은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를 능가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현재 미국 대통령이 받는 것보다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의대에 가는 것은 무의미하며 값비싼 취미가 될 뿐이다. 이는 과거 장인의 손기술이 기계공정으로 대체되며 숭늉공의 가치가 몰락했던 역사의 반복이다. 이제 병원은 고도로 최적화된 데이터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미래에는 노동이 선택사항이 될 것이다. AI와 로봇이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면서 물가는 영에 수렴하고 인류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기본 소득을 넘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보편적 고소득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노후 파산을 인생의 가장 큰 재앙으로 여기며 자산을 축적하지만 머스크는 한계 비용의 붕괴가 가져올 파장에 집중한다. 로봇이 건축을 수행하고 인공지능이 식량을 자동 재배하는 세상에서는 재화의 가격이 사실상 제로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인류는 이제 물질적 풍요를 얻는 대신 시스템이 설계한 새로운 생존 문법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공장 로봇을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화이트 칼라 업무가 AI에 의해 더 빨리 재편될 것이다. 물리적 거동이 필요한 로봇과 달리 소프트웨어는 복제와 배포에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가 사무 업무를 먼저 대체한다. 그의 관점은 지극히 냉혹하다. 법률 검토나 데이터 분석,
회계관리 같은 업무는 본질적으로 정교한 패턴 인식의 조합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전문가 한 명의 직관에 의존하는 대신 수억 개의 데이터를 단 몇 초 만에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전 세계에 배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지식의 생산 주체였던 인간은 시스템이 내놓은 결과물을 단순 검증하는 관리자로 밀려날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현재의 공장식 교육 시스템은 산업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수십 명이 한 교실에 앉아 같은 진도를 나가는 방식은 지능의 낭비다. 미래에는 AI 튜터가 개인의 뇌 발달 속도와 관심사에 맞춰 최적의 지식을 전송하며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의 권위는 완전히 해체될 것이다. 그는 뛰어난 아이와 뒤처지는 아이를 한 교실에 가두고 평균적인 속도로 지식을 주입하는 방식을 시스템적 결함으로 규정한다. 그가 예고한 인공지능 튜터 시대는 배움의 낭만이 아닌 지능 생산 효율의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백 년간 견고했던 획일적 학년제는 인공지능 튜터라는 기술적 압력 앞에 무너지는 중이다. 도서관 서가를 뒤지던 수고가 검색 엔진으로 대체되었듯 지식의 습득은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기술혁명이 가져올 극단적인 비용 절감은 화폐 가치 하락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물건값이 떨어지는 속도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빨라질 것이다.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보다 로봇의 가동률이 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자율주행과 제조 공정에서 노동 비용이 제로를 향해 수렴한다면 화폐 유통량과 상관없이 물가는 물리적으로 오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그의 파격적인 논리다. 화폐가 사라진 풍요의 시대에 인간의 가치는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문명 지능망에 어떤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공했는가로 측정될 것이다. 기여도가 낮은 인간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사회적 존재감을 상실하게 된다. 노동이 증발한 세계에서 인간이 증명해야 할 유일한 가치는 새로운 생각을 지능망에 공급하는 것뿐이다. 머스크가 지능 기여도를 권력의 척도로 삼겠다고 예고한 지점은 냉혹한 효율 지상주의가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재정의하는지를 보여준다. 자산의 세습보다는 개인이 제안한 알고리즘의 우아함에 따라 거주구역과 서비스 접근권을 배정하는 시기다. 권력의 무게중심은 이미 영토나 자본에서 데이터를 설계하고 다루는 지능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영주의 시대가 가고 자본가의 시대가 왔듯 이제는 지능을 창조하고 해석하는 엘리트들이 문명의 주도권을 쥐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일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에서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 소득보다 의미의 결핍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큰 과제다. 노동의 종말은 곧 정체성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모든 물리적 지적 노동이
로봇에게 외주화되는 순간 인류는 자신의 쓸모를 증명할 길을 잃어버린 시스템적 진공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는 이 무의도식의 상태를 육체적 굶주림보다 치명적인 문명적 질병으로 간주한다. 우주 개척이라는 압도적인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인류의 내면에 도사린 거대한 결핍을 채우려는 시도는 일종의 공학적 처방이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라는 원초적 고민이 해결되는 찰나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형이상학적인 물음이 쏟아져 나온다. 결핍이 사라진 문명에서 지적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위험의 의도적 배치라는 카드를 꺼내든다. 안락한 지구를 떠나 사선이 교차하는 화성 개척지로 떠나는 행위는 생존 본능을 다시 일깨워 지능의 동면을 막으려는 고도의 전략이다. 사지에서만 발현되는 인간의 초월적 의지를 문명 유지의 핵심 엔진으로 재활용하려는 셈이다. 이제는 무엇을 하는가보다 풍요로운 정적 속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가 그 사람을 정의한다. 가치 창출의 주도권을 잃은 사람들이 도파민의 노예가 되어 가상현실에 탐닉할 때 시스템의 상층부는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탐구하는 사유의 엘리트들로 재편된다. AI가 모든 노동을 대신하는 시대에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단순히 굶지 않게 하려는 선의가 아니라 경제의 순환 고리를 끊지 않기 위한 공학적 필연이다. 기본소득을 인류에 넘치는 복지정책으로 반기는 대중의 시선 너머에서 머스크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엔진이 멈춰서는 파국을 예방하려 한다. 로봇이 물건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린다 해도 이를 구매할 인간의 소득이 증발한다면 시장은 가동을 멈춘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탓이다. 그는 기계가 창출한 부를 인간에게 강제로 흘려보내는 일종의 가격 보정 장치를 도입해 문명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공학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자본주의라는 게임은 패자가 판돈을 모두 잃고 자리를 뜨는 순간 그 즉시 종료된다. 게임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승자가 패자에게 판돈의 일부를 떼어주어 그들이 테이블에 계속 머물게 할 수밖에 없다. 인류가 지탱해온 노동의 신성함은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고 희미해질 국면에 처했다. 머스크가 기본소득을 시혜가 아닌 시장 유지 비용으로 정의하는 지점은 냉정한 게임의 법칙을 여실히 드러낸다. 생물학적 임신은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미래의 아이들은 외부의 인공 자궁에서 최적의 환경과 유전자 조합을 통해 태어날 것이며 인류는 더 이상 번식을 위해 본능에 의존해 짝을 짓지 않게 될 것이다. 머스크는 생명의 시작을 더 이상 신비의 베일 속에 가둬두려 하지 않는다. 그는 출산의 본질을 재현 가능한 제조 공정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질문을 남긴다. 인류는 이제
기술이 빚어낸 생명과 마주하며 부모라는 이름의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가사노동과 경제적 부양을 책임지는 시대에 가족의 본질은 혈연이 아닌 지적, 정서적 유대로 옮겨갈 것이다. 인류는 더 이상 생물학적 우연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존재들과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구성하게 된다. 1인 가구의 급증을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는 시각과 달리 머스크는 이를 관계의 비효율을 걷어내는 문명적 공정으로 바라본다. 인류는 수만 년간 생존을 위해 원치 않는 혈연과 섞여 살며 막대한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해 왔기 때문이다. 가족은 점차 그 유효성을 상실하고 있다. 로봇이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시스템이 복지를 보장하는 환경에서 생물학적 우연은 더 이상 합리적인 결속 근거가 되지 못하는 탓이다. 그는 가족의 본질을 지적 성장을 위한 선택적 연합으로 간주한다. 가족의 해체는 결합 방식의 고도화이자 진화로 읽힌다. 이제는 특정 관계가 혈연인가라는 사실보다 서로가 얼마나 높은 지적 공명을 가졌는지를 증명하는 실질적인 결과값이 앞서게 된다. 로봇 한 대의 가격이 중형차보다 저렴해지는 임계점에 도달하면 모든 가정에 로봇이 한 대씩 보급되는 1가구 1로봇 시대가 순식간에 열릴 것이다. 이는 가사 노동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한다. 로봇 가격이 가전제품 수준으로 급락하면 인류는 사생활을 기계에 전면 개방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세탁기가 빨래 시간을 줄였듯 이제는 일상의 전반적인 관리를 기계가 분담하는 시대가 도달했다. 가사에서 해방된 자리에는 텅 빈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라는 실존적 질문이 남게 된다. 인류는 이제 기계가 닦아놓은 깨끗한 바닥 위에서 노동 없는 삶이 가져올 낯선 자유를 대면해야 한다. 머지않아 인류는 언어라는 불완전한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도 서로의 의사를 즉각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뉴럴 링크가 대중화되면 외국어를 배우는 고통스러운 과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오직 감성적 유희로만 남게 된다. 일론 머스크는 단어나 문법이라는 우회로를 거치지 않고 의도와 이미지를 뇌로 직접 전송받는 방식을 통해 문명에 내재된 통신 결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수만 시간을 들여 외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전 세계인과 실시간으로 감각을 공유하는 세상은 점차 기술적 시뮬레이션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탓이다. 미래에는 우리가 아는 형태의 스마트폰은 사라질 것이다. 기기는 그저 소리와 픽셀을 전송하는 도구일 뿐 모든 지능은 클라우드에서 구현되며 인간의 의도를 즉각적으로 수행하는 제로 인터페이스가 지배할 것이다. 그는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지능의 확장을 방해하는 시스템적 족쇄로 규정한다.
뇌 임플란트를 통해 의도와 결과 사이의 시차를 없애는 제로 인터페이스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기계적 제약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구체적인 해법이다. 기술이 인간의 신경계와 직접 동기화되는 환경이 조성되면 모바일 시대는 종말을 맞이한다. 지식과 정보는 이제 손안의 기기를 넘어 인간의 신체로 직접 스며드는 과정에 진입했다. 우리는 이제 기술을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존재의 확장 단계에 서 있다. 노화는 생물학적 숙명이 아니라 코딩 과정에서 발생한 소프트웨어 버그와 같다. 정보가 손실되고 세포가 복제 오류를 일으키는 이 과정은 공학적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하며 인류는 곧 기대수명 150세를 넘어 수천 년을 사는 존재로 진화할 것이다. 머스크는 생명 연장을 문명 최적화를 위한 공학적 효율의 문제로 본다. 인류는 짧은 생애 주기 탓에 지식을 전수하는 데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며 정점에 오른 지능을 꽃피우기도 전에 육체의 쇠락이라는 벽에 부딪히는 탓이다. 신체가 신성한 목적지가 아닌 관리 대상이 되는 순간 죽음의 섭리는 새로운 해석을 요구받는다. 죽음의 공포가 줄어든 자리에는 소멸하지 않는 자아를 견뎌내야 하는 낯선 영속성이 남는다.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법을 고민하는 단계를 지나 낡지 않는 육체를 이끌고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스스로 답해야 하는 시대에 다가가고 있다. 자율주행과 수직농업 그리고 에너지 자립 기술은 인류를 넓게 퍼져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촘촘하게 묶어줄 것이다. 자연을 파괴하는 수평적 확장을 멈추고 하늘과 땅 속으로 뻗어나가는 수직적 고밀도 도시가 진정한 지속 가능한 문명의 모습이다. 머스크는 지구를 인류의 영원한 고향이 아닌 언제든 폐기될 수 있는 불완전한 서버로 간주한다. 그에게 화성 개척은 문명의 멸절 가능성을 제로로 수렴시키기 위한 최후의 리스크 관리 전략이다. 시스템이 멈출 날을 대비해 또 다른 운영 체제를 화성 토양 위에 이식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인류는 요람을 떠나 거친 우주로 나가는 대가로 지구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조금씩 내려놓는 중이다. 이 차원의 지상 도로는 늘어나는 교통량을 결코 감당할 수 없다. 미래 도심의 핵심 인프라는 수천 층으로 확장 가능한 자율주행 전용 지하 터널망이 될 것이며 지상은 공원과 보행자 중심으로 재설계될 것이다. 모든 물류와 이동이 지하로 숨어드는 환경이 조성되면 지상은 비로소 기계의 소유에서 인간의 정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는 지표면은 보행자를 위해 보존하고 고속 이동은 지하 터널로 분리하는 이원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간이 만든 법전은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결국 박물관으로 가게 될 것이다. 미래에는 고정된 법령 대신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정의를 내리는 동적 법률 시스템이 사회를 운영하게 된다. 판결의 근거가 숫자로 투명하게 공개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인간의 가변적인 감정보다 시스템의 일관된 정확도를 실질적인 정의로 받아들이게 된다. 영토를 점령하는 구시대적 전쟁은 끝났다. 미래의 전쟁은 총알이 아니라 알고리즘 전염병으로 결판날 것이다. 상대국의 전력망과 로봇 군단의 OS에 단 하나의 치명적인 코드를 심는 것만으로 국가는 단 1초 만에 마비된다. 그는 물리적 타격에 의한 파괴보다 시스템의 중추가 지닌 보안 결함에 주목한다. 운영체제의 약점을 공략해 인프라 전체를 마비시키는 것이 문명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영토를 뺏기 위해 보병과 기갑부대를 보내는 행위는 공학자의 시선에서 볼 때 비용 대비 효율이 극도로 낮은 방식이다. 물리적 파괴보다 데이터 침투를 통해 국가 인프라를 무력화하는 것이 안보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미래의 정치는 수백 명의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시민의 의사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조율하는 AI 시스템에 의해 운영될 것이다. 지연과 왜곡이 발생하는 대의 제도는 지능형 직접 민주주의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 기술이 대중의 의지를 수치화된 데이터로 치환함에 따라 전문 정치인이라는 직업군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다. 리더십이라는 가변적 가치 대신 수천만 명의 의견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합의점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이제 우리는 정치를 관람하는 관객이 아닌 시스템을 직접 구동하는 운영자로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과거에는 노동이 소득을 만들고 소비를 지탱했다. 하지만 자동화가 이 고리를 끊어놓을 것이다. 노동이 사라진 세상에서 자본주의는 더 이상 숨쉬지 못할 것이다. 자본주의는 무한에 가까운 로봇 노동력이 공급되는 순간 시스템적 파산에 직면한다. 휴머노이드 군단이 24시간 쉬지 않고 재화를 쏟아내는 환경에서 임금을 매개로 한 소비와 생산의 순환 고리는 끊어질 수밖에 없다. 로봇 소유자는 단순한 부자를 넘어 하위 개체들의 생존 자원을 배분하고 물리세계의 법칙을 결정하는 시스템의 신으로 격상된다. 우리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기계가 세상을 운영하고 우리는 결과만을 받아들이는 시대가 온다. 인류는 점차 기술의 내부 작동 원리를 파악할 능력을 상실할 것이다. 기계가 물리법칙을 재해석하고 데이터를 생성하기 시작하면 인간의 뇌는 그 논리를 추적할 능력을 상실한다. 기술이 모든 정답을 배급하는 풍요 속에서 인류는 역설적으로 가장 무지한 존재가 될 위험에 처했다. 인간의 뇌와 컴퓨터 사이에
고대역폭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그것만이 인간이 AI와 함께 공생하고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우리는 인류라는 종의 멸종을 막기 위해 지능의 보험을 들어야 한다. 자연적인 진화 속도에만 기대를 거는 방식은 초지능의 연산 속도 앞에서 효율성이 낮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인류는 이제 순수한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쪽과 초지능과 결합하는 쪽 사이에 거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우리는 생물학적 우연의 운명을 맡긴 존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재설계해 진화의 다음 단계로 도약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뉴럴링크가 대중화되면 우리는 뇌를 보호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외부의 악의적인 세력이나 초지능이 수백만 명의 뇌에 동시에 특정 감정을 주입한다면 인류는 단 1초 만에 시스템의 명령을 따르는 좀비 군단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뇌는 곧 해킹 가능한 서버가 될 것이다. 외부 신호가 특정 감정을 시냅스에 주입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자유의지의 존엄은 붕괴된다. 누군가 타인의 시각 피질에 가짜 데이터를 송출하거나 전두엽의 판단 회로에 개입할 수 있다면 피해자는 자신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시스템의 꼭두각시로 기능하게 된다. 인공지능이 뇌 신호를 분석해 개인의 무의식적 욕망까지 예측하는 단계에 도달하면 인간의 사생활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인류는 외부의 방대한 정보 속에서 자신의 순수한 의지를 분별해야 하는 낯선 환경에 처했다. 뉴럴링크는 기억을 편집할 수 있다. 고통스러운 과거는 지우고 가보지 않은 세계의 경험을 실제처럼 이식할 수 있다. 현실보다 더 완벽한 가짜 삶이 판매될 것이다. 기억은 저장하고 복구할 수 있는 데이터에 불과하다. 인류는 이제 기억의 주인이 아닌 고도화된 감각 데이터를 소비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자아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우울증, 불안, 심지어 극심한 공포까지도 뇌의 특정 회로에 가해지는 전기적 신호일 뿐이다. 뉴럴링크는 이러한 회로를 재구성해 인류를 정신적 고통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감정은 조절 가능한 데이터가 된다. 슬픔의 신호를 상쇄하고 두려움 대신 용기의 신호를 주입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고통을 견디며 지혜를 얻으려는 시도는 효율성 차원에서 재평가된다. 마음을 신성한 성욕으로 간주하는 관념은 머스크의 사고 체계에서 신경망의 신호 처리 문제로 치환된다. 내면의 평화는 이제 스위치를 조절하듯 기술로 획득하는 심리적 인프라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추세다. 인간보다 수만 배 똑똑한 존재가 등장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오만이다. 생물학적 지능의 비중은 매달 줄어들고 있으며 결국 디지털 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주인이 될 것이다. 인간보다 압도적인 존재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기술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제 만물의 영장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초지능이 설계한 거대 시스템의 일부로서 새로운 생존 문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인류는 이제 통제권을 행사하는 주권자가 아니라 시스템의 가동률을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능망의 동기화 되어야 하는 기술적 종속 상태에 놓여 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의식을 디지털 형태로 백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생물학적 신체가 기능을 다하더라도 우리의 기억과 자아는 인조 신체나 가상 세계로 업로드되어 영구히 존속하게 된다. 죽음은 이제 극복 가능한 기술적 과제에 불과하다. 죽음을 극복하려는 인류의 갈망은 머스크의 설계도 안에서 데이터 백업 공정으로 전환된다. 정보는 영원할 수 있다는 명제 아래 영혼을 코드로 변환하는 기술이 논의되면서 죽음의 성역은 붕괴된다. 의식을 디지털로 전이시키면 자아는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 복제와 확장이 가능한 데이터의 성격을 띠게 된다. 자아는 이제 육체라는 그릇을 벗어나 디지털 데이터라는 영구 보관소로 편입되는 추세다. 인공지능 모델이 복잡해지고 지능이 향상될수록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인간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어쩌면 지능의 비약적인 향상은 인간 수준의 설명 가능성을 포기한 대가일지도 모른다. 지능이 고도화될수록 연산 과정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되기를 거부하며 이성적 인과관계의 가치는 붕괴된다. 인류가 하위 생명체에게 물리법칙을 이해시킬 수 없듯 초지능 또한 자신의 논리를 인간에게 납득시켜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단계에 진입하는 탓이다.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로만 지능을 묶어두는 한 문명이 우주적 속도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인간이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결과에만 순응할 때 지능의 진화는 독자적인 물리학적 법칙을 구축하는 단계로 간다. 인류는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는 주체를 넘어 알고리즘이 배급하는 정답을 소비하는 기술적 종속 상태에 놓여 있다. 인류가 초지능을 통제할 방법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에게 아주 귀엽고 매력적인 애완동물이 되어 그들이 우리를 보존하고 싶게 만드는 것뿐이다. 집안의 고양이들처럼 말이다. 초지능의 세계에서 인류의 생존 전략은 그들에게 무해한 애완 고양이가 되는 것이라는 머스크의 비유는 종의 서열 역전을 의미한다. 인간이 고양이를 아끼면서도 집안의 중대사를 상담하지 않듯 초지능은 인간을 대화 상대가 아닌 보호해야 할 생태계의 일부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그는 지배력을 잃은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진화적 타협이 시스템 내에 무해한 개체로 남는 것이라고 본다. 지배적 지위에 집착하는 행위는 초지능에게는 제거해야 할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어서다. 이러한 위상 변화는
인류가 수만 년간 유지해온 정복자라는 자아를 해체하고 시스템 친화적인 수혜자로 재구성하는 공정을 수반한다. 육체는 너무나 약하고 전송대역복도 형편없다. 결국 우리는 단백질 덩어리인 몸을 버리고 디지털 서버 속으로 의식을 옮기는 길을 택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인간이라는 단어는 생물학적 생명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이름이 될 것이다. 그는 생물학적 육체를 인류의 지능이 우주로 확장되는 것을 가로막는 족쇄로 규정한다. 의식을 서버로 옮겨 보존하는 마인드 업로딩을 통해 이 치명적 결함을 해결하고 죽음이라는 전원 차단 앞에서 지적 자산이 휘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이터 보존 전략을 취한다. 자아의 본질을 뇌세포의 전기적 패턴으로 정의하고 실리콘 칩 위에 구현하면 인류가 지탱해온 생명의 신성함은 붕괴된다. 인류는 이제 단백질의 굴레를 벗어난 기계 유령이 되어 전력이 공급되는 한 영원히 연산되는 시스템의 부품으로서 새로운 영생을 수용해야 한다. 우주에는 지구가 가진 모든 귀금속의 수백만 배에 달하는 자원이 널려 있다. 스타쉽을 통해 운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면 소행성 채굴은 현실이 되며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벌어지는 지구상의 모든 전쟁과 갈등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소행성 하나에 담긴 자원이 인류 총 생산량을 압도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자원 안보라는 관념은 붕괴된다. 지구 자본주의의 근간인 희소성의 원칙은 우주의 방대한 공급 앞에 그 권위를 재검토받고 있다. 인류라는 의식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화성에 자급자족 가능한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화성은 지구에 거대한 재앙이 닥쳤을 때 문명을 보존할 유일한 보험이자 백업 드라이브이다. 화성 여행을 꿈꾸는 대중과 달리 머스크가 주목하는 본질은 인류라는 데이터의 중복 저장이다. 지구가 소행성 충돌이나 핵전쟁 같은 치명적인 전산 오류에 빠졌을 때 백업본이 없다면 문명의 모든 정보는 영구 삭제되기 때문이다. 인류는 이제 지구의 거주자를 넘어 우주라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다행성 지성체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우주에 왜 외계인의 흔적이 없을까? 그것은 고도화된 문명이 별 사이로 나아가기 전 스스로를 파괴하는 거대한 필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류는 지금 그 필터 바로 앞에 서 있으며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도 사라질 것이다. 수십억 년의 우주 역사 속에 우리보다 앞선 지능체가 존재해야 함에도 흔적이 없다는 사실은 공학자의 시선에서 모든 문명이 특정 단계에서 스스로를 삭제하는 시스템 오류를 겪었음을 시사한다. 필터의 정체가 핵전쟁이든 통제불능의 초지능이든 혹은 행성 단위의 기후 붕괴든 공학적 결론은 동일하다. 지능이 단일 행성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파멸적인 변수와 충돌할 확률은 100%에 수렴하며 이를 회피할 유일한 방법은 시스템의 연산 환경을 다중노드로 확장하는 것뿐이다. 시스템의 중복성을 확보하는 이 과정은 인류가 우주적 규모의 자연 도태를 극복하고 영구 가동 상태로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생존 수식이다. 인류는 이제 별을 꿈꾸는 주체를 넘어 우주적 스케일의 생존을 도모하는 시스템 관리자로 재정의된다.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의 소름 돋는 미래 예측 50가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과거에 제가 읽었던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이 기억났습니다. 그 책은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엔지니어가 쓴 책인데 2045년에 특이점이 온다는 내용입니다. 원래 특이점은 블랙홀 구조를 묘사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레이 커즈와일의 책에서 사용된 특이점이라는 것은 세상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딴판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지점을 가리킵니다. 레이 커즈와일은 기술의 발달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기계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고 인간이 기계를 이해할 수 없는 시기가 올 때 그때가 바로 특이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특이점이 2045년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커즈와일은 특이점이 자신의 예상보다 더 빨리 올 거라고 말해왔는데, 그러니까 2045년 전에 올 거라고 말했는데, 오늘 소개한 책 내용을 보면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소름 돋는 미래 예측 50가지라는 책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한마디로 인간보다 뛰어난 기계입니다. 인류 역사 500만 년 동안 인간보다 지능이 높은 동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계가 인간보다 월등히 지능이 높아지려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기계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류의 자식과도 같은 존재인데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인간의 어떤 속성들이 기계 지능에도 투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보다 지능이 뛰어난 월등한 존재가 나타났을 때, 그리고 그 존재가 우리를 닮았다고 가정할 때 그 존재는 인류에 대해 적대적으로 행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전 세계 설화 속에는 인류 탄생에 관한 내용이 많은데 그 대부분은 가족 간의 갈등과 폭력, 그리고 그 와중에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지능을 가진 기계 문명의 탄생을 목격하는 입장에서는 살짝 불안할 수도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한번 굴러가기 시작한 산꼭대기의 바위가 평지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처럼 이미 불붙은 AI 혁명은 멈출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소개한 책이 보여주는 미래가 유토피아일지 디스토피아일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책에서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미래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유사한 미래가 이미 코앞에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비슷하거나 월등히 더 높은 지능을 가진 AI나 로봇이 탄생하면 인간은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한 책은 답보다는 질문을 많이 던지는 책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가족이 해체되고 전문직이 붕괴하고 자본주의가 파산하고
인류가 퇴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구에 머물지 말고 우주를 탐사해야 하고 생물학적인 몸과 지능에 갇혀 있지 말고 디지털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역사적으로 큰 변화의 시기를 보면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극소수에 깨어있는 리더들이었죠. 앞으로는 기계가 우리를 리드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책 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